네, 자, 기출문제풀이 제 90회입니다. 89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이 취소가 되면서 좀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간만에 치러진 시험이어서 어떻게 출제됐는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난이도는 지금 합격률이 발표가 안 돼서 정확히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그리고 난이도가 좀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 시험부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백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요 이론 시험 강의 찍은 다음에 옆에 같이 올려놓겠고요. 수험 번호 뭐 똑같습니다. 2에 1, 7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그 다음에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A용으로 편의상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 3603. 그럼 회사 코드 903번에 봉화물산 주식회사입니다. 자, 이거 하나씩 이론부터 먼저, 이론 볼 때도 이거 프로그램 항상 켜놓으세요. 그리고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런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국이 비용 관련 자료이다. 여기 비용들 쭉 나와 있습니다. 영업 외 비용이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이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도 있고 영업의 비용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시험 보러 가서 긴장돼서 좀 뭐하다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 영업의 비용이 그 항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하세요. 자, 우선 복리후생비는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감가상각비도 영업과 관련된 거죠. 영업과 무관한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은 영업과는 상관없습니다.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이죠. 외환차손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952번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근데 요건 조심해야 돼요. 정상적인 거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들어가고요. 이거는 비정상적입니다. 평상시 같지 않게 재고자산이 많이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뭐 증발했다든가. 자, 비정상적인 재고조손이 아니고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해야 되고요. 급여는 영업과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래서 150, 300에 요거까지 하면 400만 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번 정답이고요.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회계의 이 이론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서 좀 마주치기 싫죠. 요게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닌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크게 4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목적 적합성, 신뢰성. 목적 적합성은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회계정보를 보면 그 재무제표를 보면 상반기 보면 하반기는 어떨 것 같다. 올해 거 보면 내년 어떨 것 같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2년치를 항상 전기, 단기 같이 실어놓죠. 그 다음에 확인해서 이게 영업실적이 나쁘다, 판매비, 관리비가 많다 그러면 내년에는 요거를 줄이자. 그래서 뭔가 피드백 가치, 확인 가치라고 그러고요. 또 배고플 때 음식이 나와야 맛있죠. 제때, 필요할 때. 그래서 연말까지 한 거를 다음에 뭐 2월, 3월, 분기당 요즘 그 뭐 주식 시세에 보면 2분기, 4, 5, 6월 거를 벌써 발표를 합니다. 7월 초인데도 필요할 때 영업 실적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요. 표현이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서 빼먹지 말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어느 투자자를 위해서 관리자를 위해서 편협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건데, 자, 이 문제에서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순현금 흐름 등을 예상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반기, 1년 중에 상반기, 재무제표에 의해 발표되는 반기 이익은 올해의 연간 이익을 예상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아까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좀 안 되는데 예상외로 뭐 7조 원인가? 자, 영업이익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도 연간 이익이 폭락하지는 않겠구나.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코로나 뭐 백신이 나오면 상승하겠구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해당되는 거는 예측가치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보기와 보면서 그 수능의 국어시험 보듯이 자, 이렇게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겠죠.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자본에 대한 겁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입니다. 조금 보기 싫은 그 단원이죠.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익잉여금, 주식발행 초과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주식 배당, 순자산이 증가가 발생한다 막 보기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보기 1, 2번 먼저. 자, 이 자본 계정을 제가 갖다 놨는데 요거 암기를 못했더라도 계정공개 적용 등록 가보면 거기 아니면 재무상태표 하나 열어봐요. 거기 보면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등의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돼 있죠. 자,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배당을 우리나라 많이 해준 데는 뭐 20몇 프로 준 데도 있지만 주식이 떨어져서 문제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체 주식시장의 30%가 대한민국 전체 주식의 30%가 삼성 겁니다. 삼성 계열사들 거. 자, 보통 삼성전자 우선 주식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4%를 배당을 해줬더라고요. 현금으로 배당했습니다. 자, 근데 주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요 4%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줄어들겠죠? 배당해줬으니까. 뭐 돈으로 줬든 뭐 했는데, 근데 주식으로 주면 그 회사의 주식 숫자는 요 자본금은 늘어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주식으로 주면 주식 숫자가 늘어나니까 자본금은 늘어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돈을 이쪽으로 갖다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이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자, 액면가액이 10,000원인데 우리 회사는 인기가 좋아. 그럼 11,000원에 발행. 그러면 여기서 1,000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 그거는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주식과 관련해서 회사에 이익이 생겨서 적립해준 돈, 자본잉여금. 자, 이거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 지금 이게 재무상태표의 안에 있는 자본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요 이익잉여금 이 안에는 당기순이익도 있어요. 자, 이익이 생겼으면 원래 당기순이익은 주주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겠다.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적게 주고 그 돈을 가지고 회사에 놔뒀다가 유사시에 쓰려고 그러고, 근데 주주들은 배당금만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집에서 아빠가 보너스 받아오면 엄마 입장과 자식 입장이 다르죠. 자식들은 돈 달라 투쟁하다 한 대 맞아서 숨어버리죠. 자, 그것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요 안에 있는데 당기 이익잉여금이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 금액이다.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미처분.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되면 어떻게 처분하겠다 결정이 나면 배당금 나가고 나머지는 뭐 이익잉여금으로 놔둡니다.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 적립금부터 시작해서 적립을 해놓습니다. 엄마가 뭐 여기저기 보험 들고 적금 들고 하듯이. 자, 맞는 말이고요.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 아까 이렇게 주식으로 배당했을 경우 있죠? 무상증자는 자, 순자산이 증가가 발생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순자산이 뭐냐? 자, 우리 전산회계 2급 배울 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배웠죠. 자, 이 자산은 총자산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왜? 순수한 내가 투자한 돈, 내 돈에다가 은행 대출 받은 거를 합친 총자산. 여러분 집에 아파트 총자산, 집 한 채 뿐이야. 근데 그 안에 보면 은행 대출이 껴 있죠. 자, 그러면 빚을, 총자산에서 부채, 빚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이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이게 총자산이면 요거는 그렇죠. 아파트 10억인데 은행 대출 5억 빼면 나머지 순수한 내 돈은 10억이면 5억이야.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자본이 증가가 발생한다 이 말이 돼버립니다. 자본금이 아닙니다. 자본. 이거 전체를 합친 게 자본이잖아요. 그러면 주식 배당 아까 이렇게 해서 이익잉여금을 돈으로 안 주고 주식으로 줬어요. 그럼 자본금은 아까 증가했죠. 이익잉여금은 줄어들고 요 돈을 여기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총자본은 어떻게 돼요? 변동이 없죠? 막내한테 줄 돈, 아빠 용돈 더하라고 줬어요. 근데 그 집의 전체 지출은 똑같아요. 자, 순자산 변동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은 변동이 없다. 여기서 여기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증가가 아니다. 틀렸다. 왜 표시가 됐어요? 여기서.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순자산, 다시 말해서 자본의 변동이 없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다음 사항 중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조건이 있습니다. 미착 상품,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은 모두 매입하는 상품으로 운송 중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배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자, 미착 상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미착 상품 있습니다. 근데 요 상품은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우리한테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배에 실어서. 근데 도착해야만이 인도하는 조건이면 도착 안 했으면 우리 상품이 아니죠. 그러다가 배가 침몰하면 우리는 손해볼 거 없어요. 그쪽이 지금 보낸 쪽이 판매한 쪽이 망하는 거지. 자, 요거는 우리 상품이 아니다. 재고자산, 우리 것이 어디까지가 우리 거냐 이 말입니다. 얘는 우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자, 그쪽에서 실으면 그때부터 우리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의 재고자산입니다. 침몰하면 우리가 손해봐요. 자, 좀 구하기 힘든 그런 물건들은 선적지 인도 조건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 상품 팔아주세요라고 제가 앞에서 이론 설명할 때 감귤, 여기 감귤협동조합에 서울에 팔아주세요 맡기는 건데 수탁, 부탁을 받은 감귤협동조합이 아직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판매가 안 됐어요. 그럼 이 물건은 누구 거? 아직은 우리 거예요. 판매가 돼야 우리 물건의 재고자산에서 차감하죠. 그 다음에 시송품, 일단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쓰세요. 홈쇼핑입니다. 근데 딱 받고 며칠 이내에 무료 반품 많이 되죠. 우리 집에서도 맨날 반품시키는 여자분 한 분 있습니다. 자, 구매 의사 표시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럼 판매된 걸로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재고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은 5만 원, 5만 원, 5만 원 하면 15만 원이 자,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6월 1일 시장성이 있는,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 증권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액면금액 5,000원 100주를 단기간,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죠. 보유할 목적으로 주당 5,200원에 그러면 얼마예요? 5,2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52만 원 취득가 했다. 단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10,000원이 발생하였다. 자, 단기 모든 자산은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은 다 자산에 포함하지만 얘 하나만 아니라 그랬죠.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는 984번입니다. 코드번호. 수수료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자, 일단 비용이 나왔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8월 1일 주식회사 세무로부터 중간 배당금으로 한 주당 300원씩 수취 받았다. 몇 주예요? 곱하기 100주. 그러면 얼마? 예, 3만 원. 요거는 배당금 수익이 됩니다. 자, 수익이 발생입니다. 자, 그 다음 9월 1일 주식회사 세무 주식 100주를 주당 5,100원에 처분하였다. 얼마에 샀었어요? 자, 100원씩 손해봤습니다. 그럼 100원 곱하기 한 주당 100원씩 손해봤고 100주예요. 100주. 그럼 얼마 손해봤어요? 10,000원.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기를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증가냐 감소냐 이거 따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요거 비용이 발생. 자, 비용 10,000원. 자, 요건 수익이 30,000원. 이거 플러스 30,000원. 얘는 마이너스 10,000원. 또 얘도 처분 손실 마이너스예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30,000원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10,000원씩 두 개가 있어요. 빼면 예, 10,000원이 이익이 단기 순이익
만 원이 증가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 문제, 아까 문제에서는 함정이 뭐냐면 수수료 비용을 얘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려고 출제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을 매입할 때 수수료 비용은 별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산 증가가 아니다. 그거 핵심입니다. 자, 6번 문제. 자, 다음이 내용을 수정분개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임직원이 퇴직금과 관련하여 외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 원을 예치하면서 회계 담당자가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런데 자, 여기서 반전이 나왔습니다. 기업은 퇴직금을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으로만 운영하는데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수정해 줘야 되겠죠.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잡았을 때 분개를 어떻게 할 거냐. 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이거죠.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헷갈리기 딱 좋습니다. 요거를 이제 출제위원이 함정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할 때 항상 그 잊어버리지 말라고 요거 DB형, 급여형, 급여는 회사에서 관리하죠. 근데 운영하는 거 회사에서 관리 안 하고 요거는 급여, 특히 DB 하면 뒤비진다의 약자, 뒤집어진다. 담당자가요, 요게 진짜 처리하기 복잡하고 어려워요. 회사에서 관리 다 해야 되니까 이자 생기면 이자도 넣어야 되고. 근데 요거는 난 몰라. 퇴직회사에 그냥 아예 퇴직한 걸로 매년마다 퇴직한 걸로 해서 투자신탁회사에 그냥 맡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할 때는 퇴직급여 차변에 돈 나가면 대변에 뭐 보통계획 이걸로 끝입니다. 근데 얘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분계는 요렇게 했을 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분계를 한 겁니다. 얼마? 예,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나갔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러다가 알고 봤더니 우리는 이거를 해야 돼. 다행이죠. 물론 요건 먹겠죠. 왜? 이거 하면 DB집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했다가 이자가 생기면 또 그것도 넣었다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넣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욕먹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없애줘야 될 거예요. 요거는 손댈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하나 이 방법을 쓰나 저 방법을 쓰나 똑같으니까. 그러면 자, 확정기여형으로 하게 되면 아예 퇴직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요 잘못된 거 얘를 없애줘야 돼요. 대변으로 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해서 50만 원. 자, 지금 수정분기에는 바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약분되면 퉁치면 없어져요.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퇴직급여, 자, 확정기여형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퇴직급여, 퇴직연금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면요, 확정급여형으로 하는지 기여형으로 하는지 요거 잘 확인하세요. 자, 급여형으로 하는 것보다 기여형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은 편합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정답 3번.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아까 문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박쌤 전산의 카페에 거기 퇴직급여에 대한 거 있습니다. 그거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7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서울이 제7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팔다 남은 거 얼마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입선출법이 뭐예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방식이죠. 우리 슈퍼에 가보면 농수축산물,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거,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 자, 기초재고 20개 단가가 100원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14일 날 매입했어요. 10개 120원. 그럼 현재 남은 건 요겁니다. 자, 그러다가 7월 20일 날 매출 20개. 어느 거 먼저 팔아야 돼요? 요거 먼저 팔아야죠. 선입선출법이니까. 얘가 남아요. 그러다가 또 11월 12일 날 10개가 매입이 됐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는 얘 남아있죠. 그 다음에 얘 남아있어요. 자, 남아있는 거 10개 곱하기 120원 하면 1200원. 그 다음 최근에 들어온 거 10개 곱하기 140원 하면 1400원.
두 개 더하면 2,600원. 자, 여기 4번 남아있는 거. 예, 정답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핵심은 이겁니다. 유동부채 얼마인가 합하면. 자, 계정공개 적용등록 메뉴 봐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그걸 봐도 안 되는 함정을 하나 파놨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요거 뭐 아시겠죠? 유동부채인 거. 단기차입금 유동부채, 미지급비용 유동부채, 선수금 유동부채. 계정공개 적용등록 메뉴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장기차입금은 아니에요. 이건 장기가 들어갔잖아요. 비유동이에요. 근데 요겁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30만 원 포함.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이론 강의할 때 제가 이론 교재 155페이지 요거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유동성 장기부채 결산일 오늘 달력이 12월 31일이에요. 근데 2년 만기 장기차입금 2년, 1년 이상이면 비유동부채인데 상환기일이 10개월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이제 장기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이런 거를 비유동부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 유동성 장기부채는 비유동부채에서 유동부채로 장기부채, 장기차입금인데 유동성 1년도 안 남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동부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차입금을 없애주고 여기에는 뭘로? 유동성 장기부채로 새롭게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결산 시에.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자, 이 장기차입금 80만 원 중에 30만 원은 유동부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동성 장기부채였었는데 이제 1년도 안 남았다. 유동부채다. 그러면 10만 원, 15만 원, 30만 원, 5만 원, 7만 원 다 더하면 자, 8번 요거 다 더하기 하면 얼마예요? 67만 원.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9번 문제. 자, 이제 재무회계는 끝났고요. 원가 회계입니다. 9번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 자 제조간접비에 대한 문제 나왔습니다. 직접 노무시간이 기준입니다. 배부하고 있다. 당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10,000원이 과대 배부되었다. 다시 말해서 제조간접비 예정배부하는 회사입니다. 제조간접비 예정배부는 모든 회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자,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40,000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000시간일 경우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자, 이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벌써부터 머리가 뒤섞어집니다. 자, 제조간접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예정 배부는 왜 하냐? 제가 설명을 했었죠. 이론 설명할 때, 이론 교재 247페이지 설명할 때 요 그림을 보여줬었습니다. 빙그레 같은 아이스크림 제조회사. 여름 한철 장사죠. 그러면 이런 데는 자,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 야, 다음 달로 해서 빨리 만들어서 냉동고에 옮겨놔. 막 몇십만 개, 몇백만 개씩 만듭니다. 근데 그러면 판매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얘 제조 원가를 알아야 돼요. 해마다 재료비는 다 바뀌니까 설탕 가격도 바뀌고 우유 가격도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건 다 구할 수 있는데 전기세, 수도세 얘는 그 다음 달 돼야 고지서가 나와요. 근데 이번 달에 가격을 결정해야 돼. 그러면 과거 몇 년의 경험에 비추어서 예정으로 하자. 약 얼마 정도로 했다가 차이 나는 건 나중에 더하거나 빼면 될 거 아니냐. 그게 배부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예정 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 배부는 제조간접비 연간 예상액, 그 다음에 배부 기준. 아까 문제에서는 직접 노동시간이 배부 기준이죠. 그 직접 노무비가 연간 얼마 나갈 걸로 양쪽 다 예상입니다. 그러면 그게 예정 배부율이 나와요. 자, 예를 든다면 제조간접비 연간 총 10만 원. 근데 직접 노동시간, 인건비가 노동시간이 10,000시간. 그럼 나누기 하면 얼마? 시간당 10원. 이 예정 배부율을 가지고 그러면 제조간접비를 일단 계산하자 하는 게 예정 배부법입니다. 자, 그래서 예정 배부액은 자, 요 예정 배부율
얘를 10원을 어디다가 곱하냐면 배부 기준 실제 발생액, 직접 노동 시간. 아까 아이스크림 공장 같으면 아이스크림 공장의 전기 사용 작업 시간은 나오겠죠. 배부 기준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작업 시간이 나오죠. 몇 시간 했어? 야, 그럼 전기세 시간당 얼마씩 나왔어? 요 예정 배부를 딱 곱하면 예정 배부액이 나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는 실제 발생액입니다. 예정 배부액 구할 때는, 배부율 구할 때는 다 예상인데 그 배부율을 나중에 배부액으로 만들 때는 실제 발생한 기준. 지금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보세요. 기준이 뭐예요? 직접 노무 시간입니다. 직접 노무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실제 직접 노무 시간 2000시간. 2000시간의 예정 배부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최종 정리하면, 자,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얘가 기준이라 그랬으니까 직접 노무 시간 2000시간 곱하기 배부율, 예정 배부율, 앞에 예정이 있습니다. 는 예정 배부액입니다. 근데 예정 배부액도 몰라요. 자, 근데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당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예정과 실제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10,000원이 과대 배부되었다. 어느 걸 먼저 하죠? 우리가 예정을 먼저 하나요? 실제가 하나요? 예정을 먼저 해놓고 실제는 나중에 전기세 거기서 나와봐야 알아요. 그러면 예정을 먼저 했는데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자, 얘가 10,000원이 뭐예요?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40,000원. 나중에 나왔어요. 나중에 나온 게 40,000원이에요. 예정을 먼저 했다 그랬죠? 그러면 10,000원이 과대 배부되었다. 그러면 예정은 얼마를 했다는 거? 그렇죠. 50,000원 했다는 소리예요. 예정을 50,000원 하고 나중에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을 봤더니 40,000원이에요. 10,000원 많이 했었네. 과대 배부했었네. 만약에 30,000원 했다. 아, 과소했구나. 과소배부했구나. 자,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요 40,000원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보다 10,000원 많았으니까 50,000원. 자, 얘가 50,000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최종 구할 거 예정 배부율이 얼마냐 이 말이죠. 자, 20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X는 50,000원이니까 자, X 값을 구할 거죠. 요거를 일로 넘어가요. 넘어가면 이거 곱하기가 앞에 있으니까 나누기가 되죠. 50,000 나누기 2000시간. 50,000원 나누기 2000시간. 그러면 시간당 25원이 나옵니다. 시간당. 그러니까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25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종종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익혀둬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자, 종합원가계산, 개별원가계산 비교하는 문제도 종종 나오는 문제라고 이론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자, 종합원가계산 방법과 개별원가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거. 자, 종합원가계산 방법, 제조간접비 배분이 핵심이다. 핵심 과제 아니에요. 완성품, 월말 제품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가야 되고, 개별원가계산은 제조간접비 배분이 핵심입니다. 자, 개별원가계산 선박 같은 거 만드는 선박 항공기. 이거는 우리 뭐 껌, 과자, 사탕 대량 생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개별원가계산은 식품 제조업? 아니요. 아까 식품 제조업, 우유 뭐 이런 거 종합 대량 생산이죠. 건설, 아파트, 선박, 항공기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다 틀렸습니다. 다 바꿔치기 됐습니다. 자, 네 번째 먼저 할게요. 자, 정확한 원가계산. 자, 개별 원가계산은 배 한 척이면 그 배 한 척에 대한 회계장부가 따로 있어요. 복잡하긴 하지만 정확합니다. 자, 요거는 이쪽으로 가요. 근데 껌, 사탕 이거 만드는 데는 수십만 개씩 만들어내요. 그러면 정확하지만 개당 원가 계산할 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제적이고 편리합니다. 물건 숫자가 수십만 개가 되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종합원가 계산. 월말 제품 완성품 환산량으로 가니까. 자, 이제 원가 집계. 공정별로 대량 생산하는 공정 라인별로 부문별로 집계하는 거. 요게 원가 집계 종합원가 계산 방식이 맞고요. 아까 선박, 항공기, 건설, 아파트 뭐 개별, 아파트 동별, 그 다음에 선박별로
유조선, 뭐 화물선 이런 식으로 LNG선 개별 자격별 집계가 개별 원가 계산 맞습니다. 그래서 다 바뀌어 있는데 3번만 정확히 맞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11번 문제. 자, 다음은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공인중개사 수험서 구입비 5만 원은 어떤 원가를 의미하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해 관련 수험서를 5만 원에 구입하여 공부하다가 진로를 세무회계 분야로 전환하면서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수험서를 4만 원에 새로 구입하였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수험서 구입비 5만 원은 어떤 원가냐? 자, 요거는 제가 교재에 있는 그림이죠. 작가한테 부탁해서 그린 건데, 자, 대학교 수업료 내고 눈물의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직 취직이 안 됐어. 학자금 대출받아서 수업료 받아먹은 대학은 책임을 안 져주고 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졸업장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들어간 4년치 학자금 또는 2년치 학자금 대출받은 거 요거는 매몰 원가입니다. 이미 매몰되다, 파 묻혀버렸다, 되돌릴 수 없는 거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산회계로 바꿨어요. 그럼 공인중개사 수험 저 책은 뭐 저 이미 못 쓰는 책이죠. 매몰 원가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거.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 출제한 출제위원이나 저나 예를 드는 게 스타일이 좀 비슷한 사람인가 봐요. 제가 출제한 건 아닙니다. 저는 5년 전에 그만뒀어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요거하고 좀 헷갈리게 나오는 게 기회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그러다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비용. 자, 요런 거를 기회 비용, 기회 원가라고 그럽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12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찾으라는 겁니다.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 기초원가를 다른 말로 기본원가라고 그럽니다. 기본원가는 뭐 하고 뭐예요? 회사에서 식당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돈 많이 나가는 게 뭐예요? 직접 재료비와 인건비 때문에 죽겠다 그랬죠? 인건비가 뭐예요? 직접 노무비. 이게 가장 많은 지출, 기본 원가. 그 다음에 요 직접 노무비는 다시 가공비에도 들어갑니다. 재료비를 뺀 나머지는 다 가공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양다리 걸쳐 있어서 시험에 종종 나오죠. 자, 이거 맞는 말이고요. 매몰 원가, 아까 나왔죠?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 지금 현 시점에서 대학 이미 졸업장 받고 나온 그 다음 날부터는 대학 등록금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현 시점에서는. 다른 거 생각해야지.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 자, 매몰 원가의 뜻 맞고요. 고정원가, 고정비는 조업도에 관계없이 임차료 관계없이 총 원가가 1년치 월세 일정한 원가를 말한다. 맞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변동비, 재료비. 많이 생산할수록 많이 늘어나는 거. 자, 맞는 말이고요. 직접 원가, 다른 말로 직접비라 그러죠. 직접비, 간접비. 직접비는 해당 특정 제품에 직접 그 제품에만 들어가는 거. 김밥 제가 설명했죠. 김밥 천국에. 단무지, 김밥에만 들어가요. 뭐 탕수육이라든가 뭐 돈가스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단무지는 직접 재료비, 직접비, 특정한 원가, 집적 대상에 추적할 수 있어야죠. 아까 제가 추적했잖아요. 단무지는 김밥에만 들어가서 돈가스에 안 들어갔어. 떡볶이 안 들어갔어. 자, 추적할 수 있는 원가가 직접비입니다. 추적할 수 없는 거는 뭐예요? 간접 원가, 간접비죠. 제조 간접비,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3번 문제. 원가 회계 끝났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자, 요거 판매된 거냐 아니냐? 요걸 보는 겁니다. 상품권 나오고 폐업전, 반환조건부 판매, 무임자동 판매기. 자, 요거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상품권, 이게 최근 들어서 안 나오다가 요즘 한 번씩 툭툭 튀어나와요. 자, 상품권, 신세계 백화점이라든가 뭐 그런 데 가면 상품권들이 있죠. 이 상품권, 여러분들 요즘 기프트콘 많이 하죠. 그거 아직 기프트콘 사용 안 한 거예요. 서로가 그 사고 팔 때. 상품권을 돈 주고 사오거나 또는 외상으로 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매출액으로 잡을 거냐 말 거냐 이 말입니다. 잡으면 안 됩니다.
왜? 상품권을 다시 교환하자고도 할 수도 있고, 또 물건 일부분만 사고 나머지 잔금 줘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품권은 일종의 선불로 계약금을 받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리고 재화가 그 상품권을 들고 신세계백화점 그 상품권을 들고 와서 물건을 교환할 때 물건이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 판매로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게 핵심입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외상 대금이 회수일, 이거 문제 조심해야 돼요. 외상으로 판매한다는 건 상품권에 대한 외상입니다. 물건에 대한 외상이 아니에요. 물건 나가지도 않았어야지. 외상 대금 회수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물건 판매도 안 됐는데. 자, 요거는 재화의 공급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은 나왔고요. 자, 2번. 폐업 전에 폐업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당시 남아있는 물건 재고가 얼마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걸 매출로 잡아버립니다. 왜? 매입세 공제를 받아버리니. 그 물건 사올 때 세금 환급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뱉어내. 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아, 우리 아직 이거 뭐 물건 팔지도 않고 나중에 요 재화는 나중에 팔 거예요. 눈물에 세일 해가지고 팔 겁니다. 언제 팔지 어떻게 알아? 안 돼. 지금 폐업일 현재의 시가로 매출액 잡아서 신고하세요. 그래야 세무서에서 정리가 됩니다. 자, 폐업 날짜로 본다. 맞습니다. 반환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반환 조건부 판매라는 건 뭐예요? 자,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돼. 써보시고 반환 안 하면 홈쇼핑. 반환 안 하면 그러니까 기한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반품을 안 받아주죠.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자, 홈쇼핑 사서 뭐 3일, 일주일 내에 자, 마음이 바뀌면 반품하세요. 일주일 지났다. 그럼 매출액으로 잡을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 판매기는 언제 판매되는지 동전 넣을 때 아니에요. 그거 뭐 하루 종일 지켜서 볼 수 없잖아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 꺼낼 때 그때 음료수 자동 판매기에서 음료수가 판매된 걸로 본다. 매출한 걸로 본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3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자, 영세율, 영세, 면세 요즘 시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영세, 면세, 뭐 소비지구 과세 원칙. 자, 용어가 어려운 것들이 좀 있는데, 자, 요거 앞에서 봤던 거 다시 한번 기억 되살리겠습니다. 자, 이론교재 305페이지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 부가가치세 특징, 국세다. 지방자치단체 걷는 게 아니고 간접세다. 세금을 내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편의점 가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요. 근데 그걸 신고 납부하는 사람은 편의점 주인이 신고 납부하죠. 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이게 담세자입니다. 그 다음에 납세하는 사람은 편의점 주인. 그래서 간접세라 그럽니다. 직접세는 월급쟁이들, 유리지갑, 자, 소득세 납부하는 거. 그건 그 사람이 직접 납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이거는 사람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재화, 물건에다가 또는 용역, 이런 데다가 공급이 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 그러니까 전 단계, 매입한 다음에 매출하죠. 물건을 사와야 이익 붙여서 파니까. 전 단계가 매입이에요. 매입세액을 뺀다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 쓰고요. 그 다음에 소비지구 과세, 해외에서 요즘 물건이 들어올 경우 또는 수출할 때. 자, 양쪽 나라 다 과세를 해버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요즘 맨날 무역전쟁하고 있죠. 그러면 소비자만 피해봅니다. 물건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래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소비되는 나라 하나에만 세금을 내자. 그래서 수출 또는 영세율은 부가세를 부과하는 사업자입니다. 0% 세율을 매겨서 그렇지. 눈 감고 앙하는 거죠. 우리 부가세 매겼다. 0%. 자, 그 다음 조세의 역진성이라는 용어가 지금 아까 나왔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조세의 역진성입니다. 편의점 가서 물건 하나 사는데 세금 뭐 10,000원. 자, 알바생들은 죽어요. 알바비 얼마 받지도 않았는데 부가세를 10,000원 내려고 그러면.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이 까짓 거. 자, 똑같은 일관되게 대한민국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어린이 할 거 없이 부가세는 공평하게 10%입니다. 그러니까 조세의 역진성. 못 사는 사람들은 그 세금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힘들다라는 게 조세의 역진성입니다. 이거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나온 게 면세제도입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 자, 출판사, 그 다음에 책 판매하는 은행, 그 다음에 병원, 학원, 교육청 인가받은 학원들은 국민들이 돈 없는 사람도 세금 부담 없이, 그래서 부가세 아예 대상 업체가 아니고 면세사업자라고 딱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습니다. 학원에 가보면. 자, 이게 바로 조세의 역진성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는 부가가치세 사업자, 이거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맞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안 해요. 아예 자체가. 물론 사업자 현황신고서를 한 건 냅니다. 왜냐, 매입자료 받은 거 그건 내지만 일단 부가가치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자고요.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우리는 대신에 이 사람들은 부가세를 매입세, 그러니까 출판사가 면세사업자인데 인쇄사에 가서 인쇄할 때 부가세는 냅니다. 그리고 요거 일반 부가세 사업자는 그 책 인쇄한 부가세 그거를 환급 받거든요. 아니면 공제를 받거나. 근데 면세사업자는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불완전 면세제도라 그럽니다.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고 자기도 부가세를 받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이 전산회계 수험서 할 때 부가세 별도 없잖아요. 그거 받으면 법에 어긋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면세사업자 포기할래. 그런 경우에는 면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한번 포기 신고하면요, 3년인가 이내에는 다시 면세사업자 안 돼요. 신고할 때만 포기했다가 또 잔대가리 굴리지 못하게.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제도에 해당한다. 요거에 반대되는 말이 불완전 면세제도. 자, 이거는 아까 말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그랬죠? 대신에 판매할 때 부가세 받지도 못하고 또 신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50%만 혜택이 있어요. 50%는 혜택 없습니다. 불완전 면세제도입니다. 면세는. 근데 영세는 잘 봐요. 부가세 0%입니다. 판매할 때 세금 매출세액 없어요. 대부분 해외 수출하는 거니까 직접 수출이든 간접 수출이든. 그 다음 또 하나, 국내에서 제조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거죠. 환급도 받고 판매한 거에 대해서는 세금 없고. 그래서 완전 면세제도라고 합니다. 영세제도가. 그 다음 맞는 말이고요. 면세제도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이거 어디서 봤죠, 아까? 부가가치세 특징이에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한 나라에서만, 소비되는 나라에서만 세금을 매기자. 부가가치세 특징입니다. 면세 특징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면세는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하기 위한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요게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문제를 약간 꼬아놨어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당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급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작성 연놀이를 5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매일매일 귀찮으면 한 달치를 5월 30일 한꺼번에 발행해도 돼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는가? 자, 5월 말일까지 판매한 거를 그 다음 달, 말일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며칠 이내, 요거 앞에서 이론 설명할 때 제가 설명했는데,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 아까 5월 30일이죠. 31일, 그 다음 달,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는 발행해야 가산세가 안 나옵니다. 자, 10일,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요거를 국세청 홈택스로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합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쓸 때. 만약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전송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 않고 자체 프로그램을 썼으면 그거를 발급한 날 다음 날까지 홈택스에 전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요거 아니면 요게 시험 나와요. 전송, 발급. 자,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
자, 다음 달 6월 10일까지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90회, 오랜만에 시험 본 90회 이론 시험 강의 끝났고요. 제가 평가하기에는 대체적으로 약간 생소한 문제들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비비고 없고 어렵게 나오진 않았고요. 오히려 88회보다 이론 시험은 제가 보기에 합격률이 이론만 놓고 보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직 합격률 뭐 발표는 이달 말쯤 할 것 같은데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실무 시험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